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월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 스타맨이 탄 테슬라 전기차를 싣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궤도로 발사된 우주선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기억하십니까? 펠컨 헤비는 11월 현재 화성을 지나 그 너머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63년 후에 다시 지구와 가까워져 달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온다고 합니다. 63년 후에. 63년 후에나 지구에 다시 다가올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걸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럽다. 두 가지가 부럽습니다. 하나는 정신입니다. 당장의 경제성,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공상 과학 수준의 상상력을 실제로 추진해내는 정신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문화적 토양. 모든 종류의 기초과학을 그것이 어떻게 돈이 될 것인가 하는 상용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우리네 토양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당장 돈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상력과 토양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우주와 관련된 핵심 기술, 특히 발사체 기술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냉전 체제 때문에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었죠. 한반도 냉전이 해체된 가까운 미래에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한 한반도기를 단 우주선으로 화성 착륙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김호준의 상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발음이 세지 않았어요. 네,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주말에 잘 쉬셨나 봐요. 그렇지 않은데. 자, 이게, 외신으로 나와서 제가 보다가 든 생각인데, 달 착륙이 몇 년도인 줄 아세요? 아, 제 최근에 그 영화를 봤는데요. 연도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9년이거든요. 이게 5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50년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50년 전에 달을 착륙시켰어요. 지금 화성에 로봇을 보내서 이제 사진을 받아보고 하는 것도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 달은커녕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발사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미국이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갖지 않기를 원했죠. 네,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나로호 인공위성 5년 전에 성공시켰다고 좋아했는데 그때 1단 로켓은 러시아제였어요. 예, 1단 로켓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인공위성을 쏘아올 자체 기술이 인공위성을 만들 기술은 되는데 발사체 기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의 도움 없이 미국은 안 도와줬으니까요. 러시아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사실은. 우리 순수한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지난주에 발사한다고 그랬어요.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어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연기됐습니다. 연기됐고, 올해 내에 한다고 하니까, 이 발사체가 처음으로 1단부터 우리 기술로 만든 거고요. 북한은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성공시켰죠, 이미.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올려놨고, 이 발사체 기술을 우리보다 앞서가는 건 확실한 거고, ICBM과 결국 같은 거거든요, 로켓이라는 게. 사용 연료가 우리랑 다르긴 한데, 저는 이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착되면 남과 북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지금 이 펠컨 헤비가 일개 민간 기업이거든요. 일개 민간 기업인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월등히 로켓 기술이 앞서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자 지키면 볼 게 아니라 그리고 한반도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 미국이 이걸 더 이상 막지 못할 테니까 남북 공동 우주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만간에 한국 항공우주위원회에서 한번 모셔가지고 이 로켓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인터뷰가 2부에 많아서 좀 짧게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북미 관계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몇 달 전 시작된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갈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또 CBS 방송과도 관련돼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가겠다는 거죠. 예. 네, 뉴욕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중간선거가 6일이고, 미국은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미국 기준으로 하자면, 6일인데, 우리로 하자면 아마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네, 거꾸로 밤낮이 네.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우리 시간은 목요일 돼야 결과가 나오긴 하겠네요. 예,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아마 김영철 부부장은 금요일이나 뭐 이럴 때 만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네, 뉴욕에서. 9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CBS 방송 인터뷰도 이번 주 후반에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정도 되면 결과가 완전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관련해서 뉴스가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중간선거가 대통령 재선에 영향을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 역대 중간선거는 항상 그 야당,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 이겨왔고. 네, 무덤이라고도 불릴 정도인데요. 예. 네. 오바마 대통령도 역대 최대 패배라고 하는 중간선거 패배를 겪었지만 재선에 성공했죠. 예.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부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중간선거에서 특히 하원에서 상원은 뭐 거의 이긴다는 전망이 많고 하원에서 지더라도 재선을 위해서는 북핵 성과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북핵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트럼프 본인의 자기 이슈, 자기 성과로서 북미 관계가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미뤄진 것에 대해서 북한도 불만이 많았고 우리도 이제 답답한 와중인데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만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 이 얘기 계속했죠. 예. 예, 미국에 계속해서 내보내는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내내 북한과 좋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사찰단 방문 허용 소식을 전하면서 대북 관계가 좋다라는 점을 직접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매우 좋고 북한이 원하는 지점에 함께 접근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경제적 완화 얘기를 지금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거 직전에 우리도 이제 선거 직전에 굉장히 과열되는데 당연히 전 세계가 그렇죠 뭐. 선거 직전에 대북 완화한다는 얘기가 공격의 빌미가 될 테니 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 있고 그리고 북한이 아무런 완화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을 거라는 건 미국도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완화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네, 카길과 같은 회사가 민간 예.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나왔거든요. 실제로 가기도 했었고요. 민간 기업이나 혹은 뭐 남북 사이의 경협을 미국이 눈 감아준다든가. 지금은 사실 미국이 기차, 철도 연결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막는다든가 지연시킨다든가. 우리가 연락사무소 설치하는데 전기 공급하는 문제 가지고도 시비를 건다든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그런 쪽에서 물꼬를 뜯다든가 하지 않을까. 예. 자, 전반적으로 북한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다음은요. 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임 전 차장의 변호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이와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하면서 윗선 수사에 대한 조사를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치적 고려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라고 했을 때 구속을 시킨 주체가 법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제까지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도 대부분 기각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했어 예상과 다르게. 근데 또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멘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당한 구속이고 정치적 고려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게
법원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법원 내의 어떤 정치적 고려 때문이다. 그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멘트는 앞뒤 맥락이 없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진술을 거부하지만 어느 한순간 입을 열지 않겠는가. 네, 이명박 대통령의 김백준처럼 진술 거부하거나 얘기하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입을 열면 다 말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본인은 김진모 민정비서관과 같은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제 소위 재판 과정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않았으니 나를 재판 과정에 잘 봐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글쎄 그렇게 해서 본인만 구속시키고 본인만 유죄 네, 그렇죠. 사실 윗선이 다 막혀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증거들이 꽤 많다라고 검찰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 가는 수사,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 원장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 전 차장이 법원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입을 다물 테니 법원이 결국 판결하는 거니까요. 그거 고려해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만 보내는 거다라고 판단하면 어느 순간 입을 한꺼번에 다 열지 않겠는가. 네, 억울하다는 취지에서 무술 옥사다라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무술년이거든요. 네. 아, 본인의 구속을? 예. 예, 황정근 변호사가 그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국가적인, 이게, 남의, 예, 죄송합니다. 무술 옥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였고요. 아, 그렇죠. 예, 무술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했는데요. 무술 수치, 올해 생기는 아주 큰 문제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술년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듯이 비슷한 식으로, 네. 예, 무술년에 벌어진 국가가 무술 사화였나요? 예, 예, 그런 단어였습니다. 국가가 기록할 만한 커다란 사건이다. 예. 예. 재미있는 멘탈리티를 드립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시간밖에 안 되네요. 예. 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들도 나왔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돼 있는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있을 때 2015년 5월까지 이 소송의 소멸시효를 해석하고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오게 미뤘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이걸 지시한 사람이 임종원 전 차장이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가기 때문에 임종원 차장이 구속된 것이고 문제는 이제 임종원 차장이 자신에게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진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술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밖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걸 자기를 봐달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응답이 없으면 입을 한꺼번에 열겠죠. 예. 그런 이야기고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되네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가짜뉴스와 관련된 소식들도 있는데요. 요즘에 쌀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최근에 남북평화 분위기와 연계해서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조선일보까지도 했는데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쌀값이 북한에 100만 톤인가요? 쌀을 퍼줘서 쌀값이 갑자기 급등했다는 뉴스는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어요. 가짜뉴스로. 그게 아니라고 뭐 JTBC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이 계속해서 팩트체크를 했는데도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최근에 가짜뉴스의 트렌드는 이쪽이에요. 경제하고 북한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쌀을 퍼줘서 쌀값이 폭등하였다는 식의 구도로 혹은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에게 계속 이런 예를 몰래 들어서 보내줬다. 네, 이런 몰래 것들인데요. 보내줬다. 혹은 뭐 남북 협력 기금 같은 것도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에 퍼준다. 이렇게 경제와 북한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쌀 100만 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돌리는 분들이 100만 톤을 보내려면 어떻게 보냅니까? 결국은 육로로 보내거나 아니면 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6, 7개월 동안 쌀만 보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쌀 보내는 트럭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100만 톤이, 쌀이 100만 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려면 지금도 계속해서 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조선일보조차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몰래 북한에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농림식품부 관계자. 쌀이 무슨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100만 톤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철도 때문에 조사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유엔사가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지금은 연락사무소 생겼지만 그전에는 원시적으로 했거든요. 원시적으로. 네, 제재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때 기자들도 휴대전화조차 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게 100만 톤 보낸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거기 뭐 풍선에 매달아 보내나요? 아니면 풍선이 안 날아갈 것 같습니다.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100만 톤이 얼마나 많은 분량인가. 그걸 다 보내려면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필요한가. 그게 항구나 그 소위 북한으로 넘어가려면 트럭이 얼마나 필요한가. 지금도 매일매일 트럭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계속 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근데 많이 돌아서 이걸 믿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죠. 예,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사자 오승원 씨의 변호인 김준우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준우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 몇 년이죠. 우리 사법부 역사에서 이게 논란이 된 게 한 10몇 년, 20년 정도 되나요? 굳이 따지자면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죠. 예. 일제시대 그 넘어가서 올라가셨고요. 한 90몇 년도에 처음으로 94년인가 5년도에 아마 2001년도부터 이제 그 법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게 아마 2001년도부터 이제 많이 논의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처음으로 이걸 법정으로 끌고 왔던 것은 90몇 년도가 제가 네네. 예. 2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된 것도 한 18년, 17년 정도 됐고요. 최초의 판결인데 이 오승원 씨 경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오승원 씨 경우는 네. 가족도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이미 한 거죠. 그렇죠. 동생이 그랬고요. 예. 아버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사실 이제 그 변호를 해봤던 분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개 변론을 총 3명이 했는데요. 이제 다른 당사자 중에 3명제, 그러니까 4남매 중에 3명제가 있는데 2명은 이미 감옥에 갔다 왔고요. 1명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셋인데 남자 형제가 그중에 2명은 갔고 그리고 당사자는 또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군요. 이런 케이스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실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 때문에도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선량하고 착한 거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제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야 군대 간 나는 양심이 없는 거냐 그렇죠. 이런 말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양심은 선량한 마음을 뜻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신념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뭐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럼 난 또 신념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신념이 없어서 군대 가느냐. 나는 조가 민족을 지키는 신념이 있어 갔다. 그것도 맞는 말이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랬고요. 대법원에서도 그랬고 이 양심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법률상의 양심이라는 표현을 항상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죠. 판결문에 항상 있죠. 10몇 년 동안 설명해 왔어요. 좀 복잡해서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은 굉장히 진한 겁니다. 진한 거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진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은 어떤 신념이라는 재료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어떤 단단한 구조물이나 건물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많이 헐어버리려면은 이 사람이 그냥 어떤 그 내면적으로는 죽는 거나 다름없이 좀 더 강력한 것을 자아가 공개되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진하다고 표현하셨군요.
그러한 것을 양심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센 신념 체계. 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왜 쓰레기장 가면은 여기다 쓰레기 버리는 양심 없는 사람 이런 양심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선한 마음이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예를 들었던 알리가 나의 적은 백인이다. 이건 착한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본인이 병역 거부, 그때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교는 무슬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무하마드 알리라고 개명을 하고 무슬림에 개종한 다음에 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나의 적은 백인인데 내가 왜 나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베트콩을 죽이러 가야 되느냐.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한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죠. 네. 그때 양심도 미국이 적이야. 이게 무슨 일종의 적이고 투정심이지 선량한 마음하고는 상관없죠.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용어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공격을 좀 많이 받았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가장 생각이 들고요. 직관적인 공격을 거기서부터 받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당사자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해도 크게 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뭐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이런 표현 써도 전혀 개의치 않는 당사자들이 많고요. 근데 법률가들은 그 부분을 좀 따지고 있죠. 법률가들은. 네. 양심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표현을 법조문에서는 달리 쓸 수가 없군요. 헌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문제도 있군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쭉 믿어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재명 장기수 같은 경우에 30년, 40년 사실 간단한 정형사람만 쓰면 되는데 그거 안 쓰느라고 30년, 40년 감옥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양심적 전향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그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상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하신 대로 하자면 찐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처벌할 수는 없다. 국가가 이걸 이 자유를 허용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무. 그렇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가치란 말이죠. 예, 모두가 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나만 찐한 마음이 있어서 나만 봐줘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대체 복무를 하자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대체복무 제도가 이제 형평성이 있고 이제 그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미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좀 표준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법원에 굉장히 엄격히 기준을 세워서 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 말고 대체복무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하고 안 맞아요. 선언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양심이 확고하고 깊고 진실해야 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언급하고 있죠. 그거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네, 이게 확고하다. 이렇게 사실 양심이라는 게 마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법이 아닌 거죠. 이상. 예.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뭐 고의 같은 것들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그러한 고의를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양심 같은 경우도 마음속에 있지만 굉장히 확고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삶의 이제 어떤 방식이랄까요? 예를 들어 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떤 이제 폭력성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예. 더 구체적인 예가 없을까요? 구체적인 예. 예. 예를 들어 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이 종교 활동을 아주 성실하게 10몇 년 이상 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미 그 옥고를 치루었다. 네,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 부분을 하고 그리고 있죠. 가족들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도 있고 부양할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굉장히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가짜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더 잘합니까? 이게 판결문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신 것 같으시네요. 네, 네. 저도 봤어요. 네. 굉장히 큰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판결이 있어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평양 면탈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그 종교에 귀했다. 네. 이렇게 그 교회 막 다니고 그리고 가족을 감옥 가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이것 때문에. 네. 또는 막 결혼했는데 감옥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여하간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금방 이렇게 면제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어디 특정 종교 신도라고 해서 당연히 바로 이제 무죄 판결로 직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종교 신도로서 나타냈던 아주 긴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나타냈던 활동들이 있겠죠. 뭐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도들은 힘들 겁니다. 힘들 네, 것이다, 네. 매우. 네. 네. 긴 시간 그걸 입증해야 되고, 네. 뭐 1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상황들을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고되고 긴 기간 동안 검증하는 기간을 네. 이제 스스로 자처를 해야 되고요. 스스로. 예, 10년 이상, 예, 그리고 뭐, 이제 가족들 감옥에 보내고 미리. 네, 그렇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 이제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법원이 그런 입증 책임의 상당 부분을 그 당사자에게 그렇겠죠.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대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대체 복무다. 그렇죠. 대체 복무죠. 지금은 어떤 뭐 병역 면제받거나 이렇게 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라리 그럼 나도 군대 안 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차라리 군대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요. 소송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거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거쳐서 이긴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대법원에서는 처음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 다니고 뭐 감옥을 가족들이 가는 걸 불사해 왔고 이미 당장 결혼해서 가장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야 하며 그리고 재판을 이렇게 긴 세월 거쳐야 되고 그래도 무죄 받을 확률은 본인이 다 입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네. 그리고 나서도 아마 지금 뭐 병무청에서 얘기하기로는 1년 6개월이 지금 병역 의무인데 32개월 정도까지 뭐 교도소 같은 곳에서 대체 복무를 해야 되고 그걸 다 거치고 나서도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무급으로. 사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맨날 계속 외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쓰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신약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할지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될 텐데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써서 치료를 받고 문제가 없었다, 부작용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는데 특별히 이 약을 대한민국에 쓰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약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게 뭐 우리가 특수 상황이라 하는데 사실은 전쟁을 겪는 와중에도 미국이 이걸 겪었고 전쟁, 이 분단 체제 서로 네. 적대시하는 분단 체제보다 당장 전쟁이 더 급박한 상황이죠. 그때도 이런 일을 겪어서 오랜 세월 다른 나라에서 논란을 거쳐서 이게 정착되어 온 제도들이 있다 이거죠, 이미. 그렇죠. 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 가장 크게 되돌릴 때 항상 전쟁 때였습니다. 네, 그렇겠죠.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네. 아르메니아도 그랬고 내전이나 전쟁 때 이러한 것들이 인정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으나 군대를 1년 6개월 가느냐 아니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거친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그 군대 간 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복무를 하느냐는 본인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비난해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군대를 다녀온 분들도 이게 정서적으로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의무를 면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대동법 아시죠? 예를 들어 대동법이 생기기 이전에 왕이 먹었던 예를 들어 전복 같은 거를 네. 진상을 해야 되는 의무를 이제 국민이 졌는데 그 사람이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산골에 살고 있는 전복을 구할 수가 없죠. 네. 가능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넌 전복 안 갖다 줬으니까 곤장을 맞자. 곤장을 때리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나는
왕에게 진상할 전복을 주고 싶지만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송이버섯이든 인삼이든 그러한 걸 캐다가 대신 드리면 어떨까요? 넌 그것도 안 돼. 그리고 군장이 계속 때릴 것인지 아니면 이 전복 진상이군요. 대체 진상을 하는 방법이 더 그 나라의 어떤 국익이나 전체적인 사회 이익을 더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좀 수입하면 안 되나요? 네네. 진짜 얘기하시는데 전복을 수입해서 내면 안 되냐? 새로운 자, 솔루션이. 네. 자, 그래서 대체복무도 이게 이제 병역 면탈, 국방 의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만큼 쉽게 결정될 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병역 문제는 예외 없이 빡빡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못 되신 분도 있습니다. 2번 연속으로. 네. 당사자 분들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다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거나 의구심이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대체복무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수감됐거나 이미 형을 산 분들한테 뭐 소급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죠, 전혀. 네, 대법원 이제 판례 변경만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현재 선고 때도 이제 수감자들의 가족 중에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나면 이제 소급해서 효과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아침부터 이제 교도소 앞에서 이제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아마 그래도 일단은 어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단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제 사면이나 복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거기까지 나가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당사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서울에 안 계시고 저희가 연락했을 때 비행기 속에 계셔가지고 섭외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미 형을 살고 나온 동생과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형 두 분 다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저는. 그거 좀 어떻게 어레인지 해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입니다. 양진호, 정확하게는 회사명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위디스크입니다. 그 말고 공식적으로는 이지원 인터넷 서비스. 미래 무슨 기술. 한국미래기술. 예, 한국미래기술. 예. 갑자기 튀어나오셨어요? 소개하기 전에. 예, 실제 회장으로 있는 것은 이곳이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회장 행각에 큰 온라인에 논란과 화제가 됐는데, 자,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엽기적인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봤습니다. 네, 뭐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는 한 대학 교수를 집단 린치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동물을 학대하는 그 동영상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제보자가 통으로 가져왔습니다. 제보자가 예. 전직 직원이겠군요. 예. 네. 그리고 대학 교수를 사무실을 불러서 직원 4-5명이 교대로 폭행하고 침 뱉고 할게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예. 치료비로 200만 원 정도 던졌다고. 예. 이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하든 간에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떤 기업을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냥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이런 엽기 행각을 벌이고 어떻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예, 그게 가장 큰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아주 건전해 보이는 사업을 하던 예. 아니면 뭐 무역회사를 해서 수출탑에 공헌을 했건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럼요. 이거보다 더 심한 행각을 벌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이런 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신기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교 스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13년도고요. 예. 이분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너무나 심하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못합니다. 수사 신고를 못하고요. 무서워서. 예.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또 신고하면 그 사이에 또 폭행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럼요. 자살을 교사하기도 했었고. 자살을 교사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너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시 여기로 불려와서 나한테 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줍니까? 카톡을 보내고 네. 전화도 전화도 하고 다른 여러 직원도 동원하고 가족 그러니까는 이 대학 교수가 집단 린치를 당했을 때 네. 가족 이름 다 적으라 그랬어요. 다 적고 야, 네 가족 아들 다 연락처 적어. 아버지 연락처 적어. 형 연락처 적어. 다 공포에 질리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족 전체에다가 이런 협박을 했어요? 가족 일부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가족 그리고 그런 걸 형님이라든가. 카톡으로도 보냈어요? 예, 문자 메시지 계속 뭐 답변하라고 너 내 연락 안 받으면은 다음 작업이 시작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고소고발도 못하게.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1년 동안 무려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보낸다는 건 그게 기록이 남아서 협박의 증거가 되니까 예. 그 두려워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분은 그런 거침이 없습니다. 겁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 법적인 문제들을 피해갔냐 이겁니다. 예. 그 이분이 맨 처음 대학 교수분 2017년도에 성남 분당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1차 수사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양진호 회장이 그때 한 번만 단 한 차례 분당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거기가 그 회사가 그쪽에 있나 보죠. 예, 판교에 있습니다. 그쪽에 신고를 해서 그 양진호 회장이 그 당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단 한 차례 소환이 됐었고. 소환이 됐는데. 또한 그때 뭐 짧게 조사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이 총 8명이에요. 양 회장 포함해가지고. 직원을 뭐 폭행에 가담했다든지. 예. 폭행 가담했거나 의심받은 사람 총 8명인데 그중에 4명이 아예 경찰에 출석도 안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데. 예. 출석도 안 했는데 더 쉽지 않은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의견이 나왔어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이때 이제 활약했던 변호사가 있죠. 누굽니까? 그 과거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마모 변호사라고 그분이 좀 활동을 했다라고 다른 변호사가 진술을 좀 했습니다. 마모 변호사라는 분이 그게 소위 그 짱을 안 내고 그림자 변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총 8명 정도가 연루가 돼 있었는데 양 회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변호사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변호사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지? 그렇게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게 총괄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고 어떻게 허위 진술할지 작전을 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자신 있게 어차피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해. 그 양진호 동생 너 혼자 그냥 네가 때렸다고 하면 단순폭행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건이 잘 처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진술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짜준 사람은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현재 법무총괄 책임자입니다. 그 위디스크에. 사내. 예, 사내. 예, 임동준 대표라고 그분이 이 교사를 총괄했고. 그리고 그 변호사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본 적이 없고.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했다면 요렇게 말하라는 걸 그대로 가서 말했어요. 그대로 말했더니 그냥 그게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대로 믿어주더라. 근데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잔혹하게 3시간, 4시간 때렸는데, 2-3시간 때렸는데 사람을 이게 이렇게 무사하다니, 무혐의 나오다니 깜짝 놀란 거고, 우리 회장님 힘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놀란 거고. 또 검찰에 가서 이게 바로 진짜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1차 때 성남지청에서. 참. 변호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을 것 같은데. 법무법인에서 총괄을 하죠. 여기가 주로 어떤 법무법인이 총괄을 하고 있냐면은, 자문을 하고 있냐면은 법무법인 강남이라는 곳에서 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자문 계약서를 봤는데, 많게는 1년에
직원들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넘어간 돈이 한 억대는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봤더니 2015년도까지 매해 한 최소 5천 이상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자문으로만. 기업이랑 자문료,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기업이랑 5천만 원, 뭐 몇천만 원의 자문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자문료를 주면 이 정도 명백한 사건도 다 무죄가 되느냐? 예.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직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경험에 따르면 현금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정식 계약서에는 수천만 원으로만 돼 있고 근데 이게 사건 수임 계약서가 아니라 자문 보통 이제 고문 계약서만 체결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상. 예, 그게 이제 보통 보면 그림자 변론의 이제 비리의 이제 한 형태거든요. 그 자문 변호사만 체결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작업을 하는 형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예, 예. 어쨌든 이 자문료 뭐 수천만 원의 자문료가 예. 만약에 5천만 원이면 월별로 나누면 예. 결국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법무법인이 이런 모든 사건을 무마시켜준다. 그거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법무법인 강남만 해당되는 일이고요. 최우정 변호사도 여기를 주로 오랫동안 최우정 변호사, 예. 그 유명한 최우정 변호사요? 예,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 그 수십억 예, 맞습니다. 다시 예. 특파인했던 예. 그분도 여기서 그분이 주로 양 회장을 많이 대리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부터 해가지고. 전관인데 그분은 유명한. 예. 정가 그분한테 당했던 분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왜냐면 최우정이 등장하면 재판이 이상하게 갑자기 흘러가고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말하기를 여러 직원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내면 재판에 대해서 의견 내면은 최우정이 딱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귀찮게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의견서 내지 말라고. 법안에다 의견서 내지 말고 어차피 내봤자 어차피 내봤자 재판부 읽지도 않으니까 내지 말고 내가 다 알았을 테 가만히 있으라고. 피의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변호인단은 의견서 내가 막 이러는 건데 그거 내지 말라고. 최우정한테 확인된 금액만 예. 2015년도에 1억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 변호사에게도. 그 계약서로만 존재하는 게 이제 자문이라든가 그 형태로 남아있는 게 1억 정도가 있고. 다른 케이스 보면 그 변호사에게 자문 그 계약 없이 수십억씩 넘어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최우정 변호사가 나중에 구속이 됐잖아요. 예. 구속되고 나서 양 회장이 되게 기뻐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담당 변호사인데 예. 기뻐한 이유가 우리 나 이번에 성공 보수. 지금 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씨까지만 했습니다. 아이씨까지만. 성공 보수 3억 주기로 했는데, 이거 30억인가 3억 주기로 했는데, 이거 굳었다야, 돈 굳었다야. 그러면서 직원들은 자랑했다 그러더라고요. 3억인지 30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유정 변호사도 여기 있군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변호인들이 많겠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원래 기존 위디스크를 자문하고 고문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강남이 있었고, 오현, 그다음에 지향. 그 기존 3개 로펌이었는데요. 요번에 그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 문제로 경찰 조사 세게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또 3개 로펌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6개 로펌이 지금 총 연결돼 있는 겁니까? 이우스, 태영, 한양 이렇게 지금. 예. 뭐 법무법인이 살인자도 변호하는 것이고 당연히 피의자의 권리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정상적인 변론이 아니라 정상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때까지 묻혀 있었지 않느냐. 그 대목이 핵심인 것 같고 그걸 계속 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권력이 작동했는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 사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시간이 다 됐네요. 그 양 회장이 SOS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그래요? 예. 그거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상규 기자였습니다.